무려 6년 만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금지해왔던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시켰는데요. 최근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실망감이 컸던 만큼 과연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투자자들의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 이번에말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전형적인 여름 장세죠. 그래서 거래도 없고 주가도 3대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월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페드 인사들의 발언 그런 것이 개별적이서 큰 이슈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총괄적으로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피스칼 이어 회기 연도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가 될 거로 보이는 것이 9월인데요. 보통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되거든요. 그 이론적 가이드를 잭슨홀 미팅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1월 앞으로 다뤄온 잭슨홀 미팅에 모두가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그 의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안건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자유롭게 프리토킹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인플레 타겟팅선 위로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장단기 금리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중립금리 문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는 마지막 끌어올리는 문제가 연준의 YCC. 아마 이 용어는 일본은행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용어인데요. 사실 그 yield curve 컨트롤 문제, YCC 정책이 이 페드도 도입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회복세를 일관되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선을 초래한다. 지금 경기는 이렇게 연착륙 회복에 대한 기대에서 증시는 올라가지만 사실 채권시장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증시는 경기 회복, 채권시장은 경기 침체, 투자자들은 혼선, 경제인들은 혼선, 경제정책, 그다음에 기업 경영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의 혼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실물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이렇게 시정시키는데 YCC 컨트롤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거다 하는 점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시중의 채권을 장기채를 사다 보니까 지금 페드의 대차 대두표 상에서는 SF는 자산 부분에 장기채 부분이 과다하게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채권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냐, 내다 팔아야죠.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 출구 절장의 목적도 되고 밸런스 시장의 자산 부분에 과다하게 잡혀 있는 장기채 부분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yield curve 컨트롤 상에서는 장기채 금리가 나오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를 올리는, 그러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시정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일본은 장기채 금리를 이렇게 하루 변동폭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0.5%입니다는 1%까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0.5%는 기존 방침이 유지하되 인위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BOJ의 입장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기금리를 올린다, 장기금리를 조정한다 하는 이런 쪽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 그 한국과 이렇게 한국 경제와 증시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한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방송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 8일 날 우리가 미국의 2차 수출 통제 관련해서 확산 금융 PF 문제, 이 Proliferation Finance 문제, 그다음에 Foreign Monetary 이렇게 파이낸스 문제, 이걸 하면서 이게 중국에 가장 최후적으로 옥을 질 것이다,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좀 했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워낙 시청자분의 이렇게 문의가 있어서 또 일부 증권사들이 너무 과대하게 부풀리는 양상의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실제로 실체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효과가 어떻게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을 좀 방송해 달라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한번 보다 긴 안목에서 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은 뭘 해도 안 된다. 네. 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내용은 사실 다 알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조치가 왜 나왔는지 먼저 미중 관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문제가 허기에서는 197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빙봉 예교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서로 이렇게 관계를 모색하자 하는 커플링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올해로 100세를 맞는 해리 키신저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성사했고 이때 아주 획기적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트남 종전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79년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국교가 수립됐다. 그리고 이때에 덩샤오핑이 중국에 대해서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예. 그 이후에 고도 성장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이 시진핑 취임하기 전에까지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 서방에 대한 전략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대변됐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국의 새 확장장으로 중국의 수도를 해서 베이징 컨센서스다 이렇게 하고요. 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새 확장 정책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따서 워싱턴 컨센서스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다 아실 거로 봅니다. 이 용어가 1989년에 존 윌리엄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가 처음 사용해서 알려진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미국의 새 확장은 미국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체제와 관계없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비서구 국가를 포함시키자. 그러면 한편으로 WTO의 국경 간 무역 장벽에서 세계가 모두 레벨 플레이닝 필드 하나의 운동장처럼 되고 그다음에 정치 군사 정책 면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패권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의 새 확장으로 이렇게 대변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도광량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참고 기다린다. 사실 미국의 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국민의 자존심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덩샤오핑 같은 국가 주석이라든가 자존심을 상할 수 있지만 내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다 보니까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와는 충돌이 되지 않고 조화가 됐다.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는 순조롭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국의 새 확장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가 성공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은 호랑이를 키운 격이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워싱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예. 중국의 2001년 WTO 가입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WTO 가입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제는 WTO까지 가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2차 맞습니까? 달리 그 서방 선진국들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국가, 모든 기업이 중국으로 쏠려갔다. 중국으로 쏠려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나 신드롬 현상이 발생했죠. 대외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업 경영에서는 중국을 배제시키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런 쪽에 신드롬이 형성됐다를 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모든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고 모든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성장을 누리는 그래서 두 자릿대 성장이 됐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WTO 가입 적전에 중국이 미국의 한 GNI 같은 거는 17%였었는데 사실 시진핑이 취임하기 직전에는 55% 3배 이상 급등하는 이게 불과 한 2년 만입니다. 2001년에 WTO 가입했으니까 예.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2013년, 23년 됐거든요. 12년 만에 무려 3배나 급등 55%까지 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WTO 가입을 중국을 시킨 것이 미국의 잠재적인 작은 호랑이를 키운 격이 됐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재평가가 되면서 지금부터 한국의 단체 관광 왜 허용되느냐 하는 이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게 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사실 미중 관계에 이 커다란 변화가 생긴 시점이 언제냐?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의 야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부터 아닙니까? 네, 중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했으니까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개인적 정치적 야망이 큰 상태에서 보면 고도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보면 중국 중심의 파악스니까 야망이 났던 거죠. 그게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주동자기. 제가 이건 잘 모르는데요. 예. 우리 한국경제TV의 그 사장이신 조지현 사장께서 베이징 특파원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요 용어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동자기. 이제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도강야와는 좀 전혀 다르죠. 예.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새 확장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베이징 컨센서스가 본격 추진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1도1로 교역, 예. 위안화 국제화 계획, 그다음에 제조업 2025, 지금 미국의 반도체와 싸우는 제조업 2025 계획, 디지털 위안화 계획 이런 계획들이 추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2012년에 이런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트럼프 정부 한번 보면 예. 트럼프 정부에는 사실 대중 경제 전략이 아주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초 강경론자가 알려졌던 것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피터 나바로 교수거든요. 예. 그래서 피터 나바로 교수를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면서 결국 나바로 패러다임을 했던 겁니다. 이 나바로 패러다임은 뭐냐? 함무라비 벌전식이다. 미국권 기득권 포기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보면 독수리로서 기득권 하루를 나누는 포기하고 같이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웠다. 그러면 사실상 까마귀 대 까마귀를 싸우면 소리는 요란하죠. 예. 똑같은 짓을 싸우니까 요리하죠. 그래서 미중 간 마찰이 굉장히 심해지죠. 기중 간 마찰이 심해지니까 성과는 있느냐? 성과는 있느냐? 오히려 기득권을 갖고 하늘 위에서 밑에 있는 까마귀를 그때마다 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나바라의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경제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가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국 경제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서 자 트럼프 정부가 사실 시진핑 정부가 2013년 출범한 이후에 예.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을 넘겨주기 2021년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그때까지 사실 시진핑 정부의 미국에 대한 추격도는 더 높았습니다. GDP 대비해서 75%까지 됐던 거거든요. 예. GDP 대비까지 75%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WTO 가입 전에는 15%, 17% 정도. 그다음에 WTO 가입하고 난 이후에 시진핑이 취업하기 전 2012년까지는 55%. 근데 그 짧은 순간에 2012년부터 2021년 9년간의 트럼프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75%까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바이든 대통령에는 자연스럽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전에 추진했던 워싱턴 컨센서스, 그 다음에 나바로 패러다임 이런 것을 전격적으로 수정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2년 전, 2년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네요. 예. 2년 7개월 전에 바로 그때 당시에 사실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위원이었던 설러번의 이렇게 대중 결례 결정을 통해서 설러번 파라다임으로 바뀌게 됐다. 나바로 파라다임에서 설러번 파라다임으로 되면서 지금의 중국 문제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황상 미국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에 대한 경제 전략도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국가안보위 보좌관의 설러번이지만 예. 지금은 경제와 안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안보 조치가 경제 조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전치 군사적 조치는 경제 안보와 연관돼 있다 해서 이때 당시에 경제 안보 그다음에 안보 금융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예. 최근에 일부 한국에서 뭐 한신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안보 금융에서 안보 금융 같은 PhD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한국 내에서도 안보 금융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걸 굳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경제를 사실 분리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이전부터는 안보와 경제,
안보와 금융을 연계시키는 움직임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강요들이 세계적 트렌드를 잘못 읽는 상태에서 저는 안미 경중과 같은 이런 쪽의 대외 전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위기를 느끼는 그 설리번 패러다임이 위기를 느낀 바이든 정부가 사실 대중 경제 정책에서 나바라에서 설리번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 요건 보겠습니다. 어떠냐? 자, 전 세계 3분의 2가 최대 무역 파트너로 중국을 인정한다. 이거를 사실 미국이 나바로 패러다임 것처럼 디카플은 가야 되느냐?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미국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에 차지했던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첨단 기술에서 사실상 그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을 왜 트럼프 정부 때는 이걸 포기하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중국과의 싸움에서 깍깍해야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뭔가 싸운다 하는 국민의 입장에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국가를 자기 이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활용했던 이런 문제가 나바로 패러다임인데요. 결과는 뭐냐? 결과는 거꾸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패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설리번 패러다임은 기득권을 10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을 10분 하려고 하니까 자,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갔다. 그럼 중국을 인정한다. 평상시에는 인정한다. 근데 중국이 뭐가 딱딱딱딱 문제가 됐을 때는 내려와서 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간의 마찰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거둔 이런 문제가 설리번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2021년 1월 20일입니다. 예. 지금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도 안 지났습니다. 2027년에 사실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예. 2년 7개월 만에 원 제너레이션 30년의 격차로 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그 문제다. 이런 문제를 갖고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중국이 다시 코로나 이후에 부각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트렌드를 잘못 읽은 거다. 그래서 중국의 단체 관광은 이런 패러다임 내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원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책과 함께 그 효과를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미중 간의 1970년대 이후에 워싱턴 커슬, 베이징 컨센서스, 나바로 패러다임, 설리번 패러다임, 중국의 도강량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분석하는 이런 배경이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는 큰 이렇게 틀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방송을 갖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정책 신속성 차원에서도 설리번 패러다임과 나바로 패러다임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극명한 차이를 났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중국에서 예. 모든 것을 뺀다 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세계 경제가 디지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로 바뀌면 글로벌의 필요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세계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 자, 기업의 위치를 한 곳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예. 자금의 확보를 한 곳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직접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리번 패러다임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과거 글로벌 추세에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다 들어와라. 그것이 미국 기업이든 그것이 동맹국 기업이든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다 들어와라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설리번 패러다임의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정책 문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기업을 2년 7개월 만에 얼만큼 다 들어가게 했습니까? 여기에 리시어링. 당장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인접국으로 동맹으로 좀 가라. 예. 니어시어링, 프렌치시어링. 그리고 기업만 했습니까? 금융도 동일한 각도에서 미국으로 중국 들어갔던 미국에 따라게 들어와라. 리플럭스. 그다음에 당장 못 들어가려면 한국과 같은 동맹으로 들어가라. 니어플렉스. 그다음에 사실 프렌치 플럭스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설리번 패러다임의 탈세계화 문제, 탈세계화를 읽지 못했던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화의 막차를 탄 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포머는 항상 나중에 보면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의 쇼크가 당했던 겁니다. 세계화의
마지막 차를 찬 글로벌 추세의 흐름을 탈세하기를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이 방송을 통해서도 글로벌 아직도 국내 증권사에서 글로벌 하는데요. 2007년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실 닐 퍼거슨 교수를 이렇게 만났을 때 앞으로 세계화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 플러스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슬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지금은 탈세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흐름을 찾지 못해도 세계화 막차를 탔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결을 된 거죠.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전부 빼내니까 자 글로벌리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도 GDP입니다. GDP입니다.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생산하는 것이 부가가치의 총합이 GDP다. 자, 두 자리 성장세 가져가겠습니까? 미국 기업 빠져, 한국 기업 빠져, 동맹국 기업 빠져, 중국 기업까지 빠져. 중국 내에서 GDP는 거꾸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10에서 12% 성장이 지금은 4% 성장, 4%에서 뭐 4.1에서 4.6% 가더라도 좋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 10에서 12% 정도인데.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쇼크를 당했던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중국의 GDP 성장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 기업이라든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달에 중국이 개인적 목적에서 개방체제에서 폐쇄경제체제로 갔죠. 시장경제에서 통제경제로 갔죠. 중국의 경제 강요들도 전부 중국에서 공부한 국수지로 바뀌었죠. 예. 자, 이런 흐름에서 누가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경기 부양을 친다 하더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누차히 지적했던 이런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 중국도 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3달 전부터 이런 흐름이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중국을 뭐를 추진해도 안 된다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예.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렸던 거. 그게 정책의 무력화 문제다. Policy ineffectiveness, effectiveness 명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모든 정책을 추진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경기 부양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금리 인하든 유동성 공급이든 경기 부양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그러면 중국 경기 내에서는 신규 자금을 유입하는 효과죠. 근데 외국 기업 빠져, 외국 자본 빠져, 드레인 이펙트, 배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러면 자 한국 증권사 입장에서 경기 부양하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요것만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국 기업들이 빠지고 외국 자본 빠지면 이 드레인 이펙트가 인워드 이펙트보다는 더 큰 거죠. 그리고 중국은 국가 부채가 많죠. 예. 세계 GDP 중국의 GDP에 대해서 벌써 350%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럼 이때 상태의 재정 지출은 국채를 발행하면 크라우딩 이펙트, 구축 효과가 발생하죠. 예. 그래서 이 정책 무력화 문제에 복잡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다 취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부양 안 했습니까? 금리 인하, 유동성 때만 되면 했습니다. 재정 지출은 국가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는 리오프닝 이렇게 해서 사실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까지 했습니다. 예. 하는 정책은 다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CDP 위협당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몰린 중국이 결과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중국과 중아시아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저게 정냉 경원.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냉랭 관계, 서구과 냉랭 관계를 유지하고 예. 경제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가겠다 하는 입장을 표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전부 CEO들 초청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당국자 초청하고 뭐 그것이 앨런이든 설러반이든 존 켈리든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수정단 워싱턴 컨센서스에 해당되는 설러반 패러다임은 중국을 숨통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컸다. 그것도 불과 2년 7개월 만에 숨통을 줄 정도로 격차를 30년 정도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재조명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고 증시는 크게 설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모든 정책은 효과를 정확히 분석해야 이렇게 나중에 그 기대에 의해서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책에서 국내 대형 증권사를 아주 부를 때 쓴다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밑었던 사람이 굉장히 손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그래도 아주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성격은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정책을 관광객을 허용된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정책을 취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자구책 유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책의 기대가 결국은 실망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너무 과도하게 이러한 그 국내 증권사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리오프닝 경기 부양책 여기에 대한 과거 예측 실패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을 떼고 있는 이런 심리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증시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예. 이걸 계기로 해서 6년 동안 사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디커플링에서 서로 분리했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디리스크 전략으로 사실 리스크를 좀 축소하면서 공존의 틀을 대고 공존의 틀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돼야 거기서 경제 성과, 주가를 올리든 우리 경기 회복하든 성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당장 뭐냐 관광객에 대해서 어이구 중국과 관련된 주식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좀 뭐든지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천천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준비 과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